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조금 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PF 4월 위기설을 끊어내기 위한 지원 대책인데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함께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까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요즘 4월 위기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위주로 건설사들이 워낙 어렵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정부가 지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김인만 소장님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온 겁니까? 일단 주요 대책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 시멘트 값, 철근 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를 좀 반영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 민간 좀 구분을 했어요. 공공 같은 경우는 건설 가격, 단가를 현실화하겠다. 기존에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좀 현실화하겠다.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 좀 활성화하고요. 분쟁위원회 신속 조정, 좀 빨리빨리 분쟁이 생기면 조정해주겠다 정도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사업장, 대형 공사 사업장에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공급도 좀 차질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최소화하겠다는 거고요. 기술형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 제도가 좀 문제다. 입찰 제도를 좀 합리화하고 유연하게 좀 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민관 합동 PF 만들어 가지고요. 컨설팅 지원해주고 또 조정안 상설화 법제화하겠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민간 애로 해소. 민간 건설사들이 이제 아주 최근에 4월 위기설 PF 때문에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LH하고요. 이제 부동산 리츠를 통해서 PF 부실 우려 사업장을 좀 매입을 하겠다. 공공이 나서서 한마디로 부실 사업장을 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주겠다는 거고요. 또 리츠를 활용해서 미분양이 좀 소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6만 4천호까지 다시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미분양 또 리츠를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골 메뉴이기도 한데요. 유동성 지원해주겠다. 자금난이 심각하니까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지금 건설사들 산소호흡기 좀 더 강한 산소호흡기로 좀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F 보증 요건 완화시켜주고요. 또 PF 보증 새로운 보증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조기 공급을 하겠다.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가격 좀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하게 들린 게 보니까 적정 공사비, 워낙 공사비가 오르니까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실 PF를 조금 정리하고 미분양을 사주겠다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감당이 안 된다. 건설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갈등도 많고 지금 그런 현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현장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지방 부분이거든요. 지방에 전체 사업비에서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 서울은 이제 토지비가 이제 아무래도 크니까요. 전체에서 차지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방의 이제 미분양이라는 지방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방에서 보면 협상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사비로 인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또 일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상당 부분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활용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비를 적정하게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지금 문제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떻게 반영을 해주는 겁니까? 그런 공사비를? 일단 최근에 공사비가 한 2년 동안 4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특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현실화를 거의 반영을 안 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도 이게 건설업계들은 과연 만족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건축비가 5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최근에는 1,000만 원 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가격은 서울보다 땅값은 좀 저렴한데 시멘트 값은 비슷하잖아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최근에 그렇죠. 보면 지방의 광역시도 아니고 중소도시들, 뭐 예. 인구 한 10만, 20만 도시들도 5억 원 이하, 전용 84 신축 아파트가 5억 원 이하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예.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면요, 우리가 34평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공사비만 3억 5천이 넘습니다. 거기에 토지비가 들어가야 되죠. 또 적정 마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억 이상 껑충 올라가는데 몇 년 전에 3억 하던 게 5억이 올라가면 우리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고 이미 PF 대출 받고 브릿지론 받아서 토지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또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회사가 만족하기는 어려울 텐데 현실화가 되면 이 고객 입장에서 이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양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분양가 그냥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사비 현실화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예, 공공공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 사실은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분양을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분양을 곧 해야 되는 지역들 또는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해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공사비 협상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공사비를 이제 현실화 시켜가지고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올리면 이게 먹혀들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 같은 경우 3억 원에서 5억으로 올랐는데 이건 그 미분양이 더 적체되는 요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진퇴양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장들이 많아서 또 나온 게 부실한 PF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리츠를 통하고 LH가 사준다 그러는데 LH도 이게 다 사주는 건 아니죠. 골라서 사야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LH가 어떻게 다 사줄 수가 네. 있겠습니까? LH 부채만 해도 LH가 100조가 넘는 근데 부채를 어떻게 가지고 산다는 있는데 거죠? 네. 뭐 물론 사주길 바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사더라도 LH가? 과거 사례를 보면 한 2,000호 정도 예. 매입을 해줬는데 물론 그거라도 매입을 해주면 도움은 되겠으나 지금 미분양이 6만 4천 호란 말이에요. 지방이 한 5만 3천 호 정도 되는데 한 2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2달 전에 우리 5만 9천이었나요? 5만 8천 호에서 다시 또 늘어났거든요. 네. 만약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한 2달 지나서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면 전혀 효과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매입을 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상화 시장 상황은 거래가 잘 되고 네. 분양도 잘 되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개입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고금리에 뭐 전체적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도 굉장히 높고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상태에서 2,000호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2달 지나면 오히려 미분양이 4,000호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더 늘어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도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이제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리츠를 통해서 뭐 소진을 하겠다라고 리츠를 하는데 통해서 미분양을 매입해 주겠다. 그것도 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장에서 미분양도 사주고 분양도 받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굳이 내가 지금 미분양 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될까?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다. 예.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가격 자체가 또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번 미분양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4월 위기설, 부동산 PF 우려 이런 걱정들이 조금 진정되거나 누그러뜨려질 가능성이 좀 없을까요? 이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제 4월 위기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PF라는 것이 그 한 시기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상환되고 이러는 건 아닌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장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즉
그 총선 전에 문제가 터지는 거는 아무래도 막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연기된다고 하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잘 관리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방의 이제 미분양이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래서 지방 그게 미분양 이제 해결 방법.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한 1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5년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예전에도 도입됐었어요. 그래서 지방. 그래서 양도세 면제 같은 것들을 사실 특단의 대책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방 주택을 살 때는 양도세를 면제하자. 면제시키는. 근데 저번에 이제 나온 거는 뭐 1주택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까지 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제를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지금이라도 벌써 좀 했어야 늦지만 서두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번 건설기 회복 지원 방안에는 없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면제 방안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심 교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자, 오늘 건설기 회복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서울시는 강북권에 상당히 희망 섞인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남권, 네네. 목동 여의도 서남권 대개조에서 이제 두 번째 서울시의 대개조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네. 대개조하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이게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대개조라고 하니까 완전히 신도시급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기대감부터 좀 생기는데요. 얼마 전에 서남권이 이제 1탄으로 나왔고요. 이제 2탄으로 이제 강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따지면 강남 4구 빼고는 이제 다 개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개발 계획, 정부가 말하는 뭐 개발 계획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땅이 있으면 땅 위에 이제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건설 사업을 건축 이제 건물을 높게 많이 짓는 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개발이라고 한다면 많이 지으려면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모든 땅을 다 높게 짓게 되면 또 과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상업 지역들은 높게 많이 지을 수 있게 아닌 주거 지역들은 또 주거의 또 편의성을 위해서 적정하게 200%, 250%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용적률 문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좀 많이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 보면 이제 오래된 주택들, 상계동,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지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게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아닙니다. 용적률이 한 150, 180%에서 200% 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꽤 높은 용적률이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미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적게 내고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짓고 싶은 게 조합원들의 재건축 마음인데 개포주공처럼 5층짜리가 아니라 지금 또 중층 아파트라면 사실 사업성이 잘 나오지가 않고요. 이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용적률 좀 완화를 해줘서 좀 높게 짓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강북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비즈니스 타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으로 또는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베드타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철도 차량 기지들이 있습니다. 뭐 신내동에도 있고 창동에도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떤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뭐 대기업들 사옥도 들어가게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총량제를 도입해서 지자체의 장이 임의적으로라도 상업지역이 되면 뭐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줄 수 있게 좀 많은 권한을 좀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권 우리가 말하는 서북과 동북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죠. 강북권에 상업 지역이 많이 들어서면 좀 고층 빌딩, 오피스 빌딩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건데 그게 상업 지역이잖아요. 상업 지역에 조금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들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까? 강북 지역에는? 이게?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이제 제한이 돼 있었죠. 그래서 총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상업 지역이 적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업 지역 총량제 같은 걸 이제 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이번에 이제 어쨌든 수단 중에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상업 지역 총량제를 푼다는 거 하고요. 상업 지역 총량제. 그다음 뭐 화이트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화이트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화이트 사이트.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그 용도
지역제라고 해서 어디 그 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사업자가 원하는 용도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 내에서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화이트 사이트라는 게 우리가 뭐 싱가포르 예를 많이 들던데 그런 데서 예, 조금 우리가 맞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겁니까? 싱가포르 같은 예, 경우는? 예전에 뭐 모종 시장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벤치마킹을 하셨죠. 그래서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든지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 뭐 이런 쪽에 있는데요. 예. 이게 그 화이트 사이트라는 게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예. 그러니까 도심의 복합 개발입니다. 도심 이 복합 개발? 지역들이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도 맨하탄이고요. 예. 이게 다 도심들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복합 개발을 효율적으로 한다 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허가 없이 사업자들이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협의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만 심의 같은 것이 없이 사업자들이 용도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던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미 2040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욘드 조닝 개념이? 그러니까 조닝 자체를 넘어선다 이런 말인데요. 예. 그 용산에 보면 국제업무지구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거의 처음으로 적용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걸 적용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근데 이게 그 과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의문되는 부분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도심 복합 개발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들은 도심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심은 아니고. 예. 도심에서 좀 외곽 지역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에 따르는 뭔가 책임을 지우지 않을 거냐 이거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혜택을 주는 대신 또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 예, 더 맞습니다. 기부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그렇죠. 붙을 수 있다.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이런 걸 보더라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내가 혜택을 줬으니까 임대주택을 더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간섭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이런 간섭 없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게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뭐 그 기본 베이스 자체는 화이트 사이트가 이제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이트 사이트 사업자가 뭔가 용도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한다면 이 후보지들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돼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후보지들 어떤 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완성된 도시입니다. 뭐 그냥 나대지 빈 땅이라고 하죠. 건물이 없는 빈 땅이 사실은 그렇게 대형 복합 개발을 할 만한 빈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개발하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하철역이 있으면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지하철역이 지하철이 좀 쉬어가는 뭐 휴식 공간, 구로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언급되는 지역을 보면 창동 상계동에 창동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 주민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도 찬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창동 차량 기지가 있고요. 중랑구에 가면 신내도 신내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신내 차량 신내도 기지.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방송국에 있는 앞에 가면 수색, 예. 수색에도 차량 기지가 있죠. 수색 차량 기지 있죠. 거기도 이제 다 후보지가 됩니다. 여기도. 그러면 그 차량 기지를 이전을 하든지 지하로 집어넣고 위에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토지 보상비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일반 민간 땅에 개발을 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차량 기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많은 이익이 되고 또 우리 광운대역 주변에도 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광운대 주변에 그렇죠. 어디가 얘기되고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거기도 게?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차량 기지 서울 내에 차량 기지가 있는 지역들은 잠재적인 화이트 사이트 후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기지 있는 곳에는 화이트 사이트가 돼서 새롭게 이제 개발 계획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동시에 아까 먼저 얘기하신 이 개발 계획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 완화를 하면서 아까 용적률 얘기했잖아요.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고 그 인센티브를 더 줬다는데 공공 기여를 낮춰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향을 아마 할 것 같고요. 이를테면 뭐 삼정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높이 제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경관지구라든지 아니면 고도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데들도 이제 3층을 이제 7층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20m를 이제 45m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뭐 그리고 이 공공기여 같은 경우도 15%인데 뭐 10%로 줄인다든지 15%를 예, 10%만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큰 혜택이죠, 그 정도면. 혜택이 크죠. 예, 어. 그리고 지금 뭐 계속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후도를 따지는데요. 노후도 비율이 한 67%입니다. 근데 여기 걸려가지고 안 되는 재개발 사업지가 되게 많아요. 한 80%, 9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후도 비율을. 예, 노후도 비율도 60%로 낮춘다든지 예. 뭐 이런 식의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은 지금 서울에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땅이 지금, 없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한 데가 되게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 계획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낮춰주는 나름 파격적인 이제 인센티브인데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지지부진해서 진도가 안 나갔던 곳들이 조금 진도가 빨라질 수 있거나 더 될 텐데 그런 적용은 서울시 전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강북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일단 뭐 서울시 지금의 방향 자체를 본다면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서울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에는 재개발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강북이나 예.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혜택들이 아마 거의 다 강북이나 서남권 재개발 구역에 아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주인들은 뭐 굉장히 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지르기에는 충분한 뭐 그래요? 저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뚝딱뚝딱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화이트 사이트의 후보지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면서 공공기여를 낮추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조금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가 거론됩니까? 이런 적용이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해서 이제 높인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에. 예, 그래서 지금 노원역 인근에 상계주공 3단지, 6단지, 7단지 노원역 인근. 예, 네. 그다음 중계역 같은 경우도 중계 그린이 있고요. 네. 강원대역 인근에도 우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미미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미성, 미룡, 3호, 3차 뭐 이런 미성, 아파트들이 미성, 있고요. 3호. 그리고 요 주변에도 보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네. 성산시형 아파트라고 마포에서 아마 두 번째로 이제 세대수가 큰 단지가 있거든요. 시형 아파트 큰 예, 게 거기도 이제 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제 서울 전역에 적용을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압구정도 적용은 되는데요. 아마 네. 적용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안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는 왜? 그런 지역까지는 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뭐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그러니까 뭔가 혜택이 들어가면서 네. 뭔가 그에 따르는 뭐 이런 세대수도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예. 지역적으로 이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따른 혜택이 강북권에 좀 많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이렇게 그럴 봐야 가능성이 되겠네요. 높습니다. 뭐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 여의도나 목동도 가능한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를 낮춰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자 동네에 이렇게 주게 된다면 또 부자 특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가 아닌 강북의 중계동, 상계동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네네. 그러면 이런 용적률을 올려주고 공공기여를 낮춰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지지부진하던 게 확실히 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망을. 속도를 뭐 낼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어차피 그 사업 단지별로 이제 사업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 무조건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게 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단지별로 사업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왜 그런 거예요? 예, 네. 안전진단 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부분 안전진단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폐지된 게 아니고요. 그냥 연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재건축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안 받고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했는데 네. 사업성 인가전에 안전진단을 못 받았어요. 그럼 오.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그럼 발생할 수 큰일 나죠, 있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좀 여야가 그 얼굴을 맞대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뭐 무슨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북권을 뭐 노후된 부분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조금 설익지 않는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적 장치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조금 그렇죠. 마련한 다음에 예. 우리 잘못되지 않도록 조금 성급하게 발표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규정을 고치거나 뭐 그런 게 좀 필요합니까? 회의를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단 뭐 법적인 문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기본적인 단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뭐 3년, 5년 만에 뚝딱뚝딱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성 좋게 도와주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초과이익 환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저는 가장 문제가 일관성 문제인데 일관성. 서울시장이 이제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정책을 또 어떻게 뒤집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풀어줘도 사업 열심히 진행해서 5년, 10년 후에 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1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또 다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제도적인 측면 또 일관성 있을 건지 유지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 뭐가 좀 이루어진다면 이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서울시가 네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강북권 뭐 특히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쪽 지역 집값들 혹시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호재인 거는 분명하겠죠. 네, 호재인 건 분명할 거고요. 근데 뭐 서영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집값에 반영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대개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상당히 큰 범위에서의 어떤 그런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뭐 특정 단지에 뭔가 혜택이 엄청나게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이 집값이 현재 조금 경기 부동산 부진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최근 들어 이제 하락세가 조금 멈추는 듯한데 이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강북권 지역은 다른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과 조금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작년 상황만 보자면 뭐 강남권이나 마용성보다는 오도강 쪽이 집값이 좀 많이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이고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 예. 바닥을 다졌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기대감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걸리긴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은데 네. 와, 앞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낙후된 지역에 특히 이게 혐오 시설이잖아요. 차량 기지가 그 자리에 화이트 사이트가 돼서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뭐 매물의 회수를 한번 해보든지 효과를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 심영숙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조금 하락세가 이제 멈칫하고 일부 지역은 또 오름세를 보인다. 뭔가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던데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바닥을 다진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요건들은 좋아지거든요. 하반기에요? 금리는 뭐 올해 안에 떨어질 건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예, 언제 떨어질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 상황 자체도 작년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우리 경기 선행 지표니까요. 그것도 좋아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공급 사이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공급 측면에서 예, 볼 때? 지금 뭐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듭니다.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둔촌주공 입주하는 거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가격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세 가격 자체도 이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매 가격은 좀 부진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저는 보여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뭐 하반기에 뭐 저희가 반등하냐 안 하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여건은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이 조금 이제 예. 좋아질 거다. 특히 금리 인하가 이제 예정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하락세를 이제 멈추게 할지 상승세로 돌이킬지 우리 김임원 소장님은 어떻게?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심리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상황, 집값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요소는 좀 많이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인하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나와서 심리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큰 급등이라고 할까요? 큰 폭의 상승은 또 기대하기 어려운 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2021년까지 많이 오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폭등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그냥 반등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조금 긴 시각으로 봐야 될 거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